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9월 15일 월요일 우리 시장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며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포인트가 오르면서 오늘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전에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지수 상승에 힘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0.6% 오르면서 850선대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도 개인이 2천억 원 넘는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나눠보죠. 원달러 환율 80전 소폭 오른 1,389원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이 곧 목동의 기온은 30.4도입니다. 가을이 오나 했더니 다시 또 여름인가?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잭슨5의 I Want You Back 띄워드렸습니다. 김지연님께서 어머 소장님 머리 무슨 일? 똑단발 언제 하신 거예요? 더 어려 보이고 좋아요 해주셨는데 주말에 그냥 확 쳐버렸어요. 그냥 확 머리 그냥 확 피고 그냥 확 잘라버렸어요. 보라 유튜브 오셔서 확인 좀 검사 좀 해주세요. 어떤지. 박희정님께서도 역시 잘 어울리신다고 좀 더 짧게 잘라도 예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원래 더 짧게 자르고 싶었는데 제가 오랜 단발을 유지했던 사람이거든요. 미용실에서 일단 진정하자 예진아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예, 박희정님 응원 듣고 한번 더 짧게 잘라볼까? 네. 백종수님께서는요 오랜만에 출첵하셨어요. 그간의 더위 때문에 이 시간에는 밭에를 안 나가서 결석하셨는데 슬슬 시간을 당겨 라디오도 들어왔다고 앞으로 잘 챙겨 듣겠다고 해주셨는데 야 날씨가 이렇게 바뀌니까 또 백종수님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는 고릴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에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2교시에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로 준비했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 월가에서는 한창 핫한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보위 채권이라는 건데요. 음악으로 돈을 버는 금융 상품입니다. 보위 채권은 97년 가수 데이비드 보위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내 노래에서 나올 저작권 수익을 담보로 줄 테니 지금 내게 목돈을 달라면서 채권을 발행했죠. 투자자들은 꽤 높은 이자를 받았고 보위는 미래에 얻을 수익을 미리 한 번에 당겨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인 시도로 여겼는데요. 지금은 아예 미국 대중음악 관련 기업들이 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 밥 딜런, 퀸 같은 올타임 레전드 가수들은 물론이고 비욘세나 브루노 마스 같은 최근 가수들의 노래까지 싹 묶음으로 만들어 보위 채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기업도 저작권만 가지고 있으면 은행 대출 없이도 채권을 팔아 수조 원의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보위 채권은 5년, 7년, 10년 만기로 팔고요. 연 5에서 6%대의 꽤 높은 수익률을 주는데요. 비슷한 신용 등급의 기업채보다 이자가 약 1%포인트 더 높습니다. 위험도 대비 괜찮은 상품이라는 평가에 블랙스톤이나 미국 연기금 같은 대형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현재 보위 채권은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규모가 시장에서 거래되는데요. 4년 새 무려 15배 가까이 불어난 거라고 하네요.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누구의 노래를 얼마나 듣는지가 다 통계로 잡히거든요. 반복되는 수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위 채권은 도로나 항만같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내는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K-팝은 미국에서 이 보위 채권으로 만들어진 게 없는데요. K-팝 히트곡은 수명이 짧다는 평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 개념은 좀 다르지만 국내에서는 음악 저작권을 조각 내 개인이 소유하거나 팔게 할 수 있게 한 투자 플랫폼 기업이 있죠. 노래는 이제 단순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BTS, 블랙핑크의 노래가 월스트리트의 보위 채권 시장을 흔드는 날도 오겠죠.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최고치 경신. 예. 와, 시장 한번 마감 시장 정리해 볼까요? 예, 양시장 다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35%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장 0.66%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장 직전에 경제부총리께서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조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뷰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 2,667억 순매수 기록했고요. 네. 개인과 기관은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이 사다 보니까 약간 팔았는데 기관이 한 1,300억대, 개인도 한 1,300억 원대 순매도 기록을 했습니다. 주로 상승한 업종들은 아무래도 주주환원 관련된 분야들이 좀 강했고요. 금융주, 지주사 이쪽이 강했고 상대적으로 조선, 방산, 원전, 자동차 이런 주식 나머지 좀 수출주 이런 쪽들은 조금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에 뭐 하락한다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이 주식 양도세 기준을 종전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게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덕분에 앞으로도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한 7월 중순 정도부터 8월 9월 초 정도까지 한 2달에 가깝게 한국 시장이 좀 박스권에서 정체세를 보였었잖아요. 네. 이때가 딱 그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7월 세제 개편안 나온 뒤부터였는데 그러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법 개정에 대한 드라이브는 그 기간에도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만은 세제 개편이 좀 후퇴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부가 증시를 부양할 의지가 있느냐 쪽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잘 하라는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거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꼭 주주환원을 더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감시가 무서워서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상법 개정이라고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가 더 주주환원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인센티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쪽에 힘이 강하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는 하고 싶게 만드는 게 더 강하겠죠. 그런 네.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좀 이런 걸 기대해 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이라는 건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증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기존 내 주주 환원이 적극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때 가졌던 코스피 타겟 정도는 여전히 살아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PBR 기준이면 한 1.2배 정도 네. 이 정도를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한 3,650포인트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지난주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 분위기 좋아지면서 외국인 막 들어오고 기관도 이제 주식 순매수하고 있는데 개인은 또 팔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 대기 자금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반면에 또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사상 최고치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정부 정책과는 또 별개로 개인들은 한국은 또 팔고 미국에 가려고 이러고 있나? 팔고 지금 파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익 실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개인 자금 흐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 한국 시장 전체를 보면은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좀 샀고요. 오늘은 팔았지만은 네. 개인이 대거 파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여튼 외국인이 사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개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요 2달의 박스권 기간 동안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생각보다 개인들이 많이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싸 보이니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긴 했는데 2달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라 너무 많이 샀네 라는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주가도 내가 산 가격보다 좀 올라 있으니까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익 실현이었군요. 예, 그것보다는 이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양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욕구는 점점 네.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주주 환원이 강해지면은 아무래도 뭐 지주사, 뭐 금융주 이런 배당주들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 최근에 AI 관련 주식들 특히 한국인이 그토록 사랑하던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꽤 좋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AI 성장 테마 차원에서는 미국 주식, 주주 환원 차원에서 한국 주식 이 양쪽을 다 같이 가져가려는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하니까 떠오르는데 지난주에 그런 뉴스 막 났었어요.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다. 이제 주식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야, 1위는 부동이구나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 이름도 낯선 레리 앨리슨이라는 오라클의 그 최대 상립자가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탈환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얼마 전에 또 다시 아니다. 이제 다시 일론 머스크가 또 1위에 올랐다. 엎치락뒤치락 했단 말이죠.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부자인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렇게까지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레리 앨리슨은 사실 포브스 부자 선정 이런 거에 꽤 상위에 들어가는 사람이긴 했는데 네. 1위 정도는 아니었죠. 네. 사실 따져 보면은 이게 오라클이 어떤 회사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네. 오라클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판매를 하다 보니 개인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조금 낯설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네. 주 사업 영역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특히 이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한 지금 기준으로 한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1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750억 달러 정도가 이쪽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익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제 1,000억 달러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오라클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향후 5년 뒤 수주까지를 지금 받아놨는데 아마 추측컨대는 뭐 오픈 AI 쪽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받아놨는데 이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는다. 이야. 갑자기 10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그냥, 네. 주가가 폭등을 했죠. 이 레리 앨리슨이 오라클의 지분을 한 40% 넘게 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0% 가까이 주가 올랐었나요? 그랬죠. 예, 그러니 한 번에 이제 세계 최고 부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의 조금 시사점은 네. 뭐 개인 가십도 그렇지만은 클라우드 매출이 곧 1,000억 달러 돌파할 거다라고 하는 회사가 딱 세 개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게 된 셈이에요. 5년 뒤에는 그러네요. 오라클도 그 빅테크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AI 시장의 성장이라는 게 뭐 이제 곧 성장 좀 서서히 둔화되고 있잖아. 크긴 크지만 너무 커졌잖아. 더 계속 성장하기엔 너무 커졌잖아.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은 네. 아직도 그렇지 않다. 어. 앞으로 5년 뒤에도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하게 칩을 팔고 있을 것이고 오픈 AI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계속 AI 쪽에 쓰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거 공급하는 회사들은 또 돈을 벌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국 입장에서도 반도체가 앞으로 꾸준히 AI 반도체 시장은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분야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힘을 요구하는 거라서 시간이 그냥 펑 하고 터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오라클처럼 뭔가 잔잔하게 있다가 팡 터트리는 기업이 이제 하나둘씩 나올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테슬라는 요새 이제 차 안 팔린다 그래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많이 투자하다가 에휴 이제 테슬라는 아닌가 봐 하면서 손해 굉장히 많이 보고 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대폭 오르면서 다시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내줄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테슬라의 최근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딱 월 초 정도에 바닥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월 초에 나왔던 얘기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한테 대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다시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오르고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고 그리고 제품을 잘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까지에 대한 촘촘한 이
그 기준들을 만들어서 네. 이 목표들을 달성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12단계에 나눠가지고 보상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최대치까지 보상을 다 받으면요. 테슬라 주가는 지금의 8배 넘게 올라가고요. 그렇게 됐을 때 머스크는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세계 부자 자리가 되는 셈인데 네. 이게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이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은 머스크의 그 경영 능력, 그 사람들을 쪼은 능력에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잘 해올 때는 테슬라가 굉장히 고성장을 했는데 네. 이게 약간 딴 데 한눈을 팔면서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앞으로 향후 한 15년에 걸쳐서 이 회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미션을 부과하고 네. 그 보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10년을 최대한 열심히 일했을 때 1조 달러를 둔다면 누구든지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경쟁력이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들을 꽤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부분들의 제품 개발이 이 보상 패키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결국은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든 네. 다 AI와 관련된 분야니까 AI 시장이 앞으로 급팽창하는 게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렇게 갈 거다. 이런 것들을 빅테크 업계에서도 만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 뉴스들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미국 시장에서 유동성 얘기도 좀 해보죠.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는 한데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경기가 또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고용만 나쁘고 다른 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뭐 최근에 나온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뭐 9월 예비치 이런 거 봐도 전월 대비 좀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들이 이제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더 안 좋아졌다 이런 견해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또 항상 잘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은 좀 괜찮아 보이세요? 어떠세요? 고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그 분기 단위로 미국 고용 지표를 이전치를 수정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작년 2월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년치의 고용 데이터를 그때 나오는 월간 보고서에 발표했던 거에서 대규모로 한번 수정한 업데이트를 미국 고용부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게 약간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전에 월간으로 나올 때 기준으로는 월간 평균 고용이 한 14만 명대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수정치를 다 반영을 해보니까 7만 명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수정되면서 맞아요. 사실은 고용이 없었다라는 게 나왔던 거죠.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럼 이제 월간 7만 명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미국의 완전 고용 상황을 달성하려고 하면 필요한 고용 수치가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경기 충격은 안 받고 이거 금리 인하해 주겠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8월 달에 파월이 잭슨홀 연설에서도 했었던 얘기인데 고용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 자체가 줄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자리가 15만 명에서 20만 명씩 월 만들어 줘야 사람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일자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 자체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필요한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예전처럼 고용 많이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걸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하.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최근에 또 리포트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3만 명, 4만 명 정도에서 한 7, 8만 명?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완전 고용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7만 명이란 게 사실은 이전보다 고용 자체가 줄어든 건 맞는데 네. 그렇게 뭐 많이 이게 경제가 망가지는 수준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러니까 약간 경기 침체의 걱정에 대한 것을 약간은 낮춰주는 면이 있고요. 근데 다만
최근은 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5월부터는 미국의 월 평균 고용이 한 2만 명대로 또 다시 뚝뚝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좀 심상치 않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미국 경기 금리나 기대감을 올리는 얘기기도 하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한 15만 명, 20만 명이 정상 수준인 데서 2만 명이면 엄청 충격적인 건데 그것보다는 한 7만 명이 정상인 데서 2만 명이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경기보다는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한미 간에 잠재된 관세 리스크가 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얘기도 잠깐 해보죠. 예. 그 최근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부장관이 한국 빨리 사인해라. 왜 관세 협정 해놓고 사인 안 하고 관세 사인 안 하면은 세금 계속 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에 한국보다 먼저 사인한 게 이번 달 초에 일본이 사인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원래 일본이 대미 투자하기로 했던 5,500억 달러 규모를 네. 미국이 요청하면 현금으로 쏴주기로 했다. 거의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 기업 우리 민간이 투자하거나 뭐 신용 공유하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현금으로 쏘라고? 근데 한국은 그럴 돈이 없거든요. 네. 그게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간 한국은 어쩌면은 무역 협상이 다시 또 수정하느라고 길어지거나 네.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관세를 좀 막거나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걱정이 좀 드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주주환원 이쪽 주식들은 좋지만 약간 관세 관련해서 민감한 주식들은 조금 회피해 두는 게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온 줄 알았는데 관세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저쪽에 두고 한번 관망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서 9월 국장과 미장 전망과 그리고 투자 전략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바라보고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드리면 미국에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좀 적극적으로 나와줄 거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도 미국보다는 횟수는 적겠지만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얘기도 했고 미국이 여러 번 내리면 한국도 조금씩 내려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개인들이나 외국인 수급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양쪽이 좋은데 한국은 좀 더 주주환원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미국은 AI 쪽에 맞추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뭐 오늘 사실 장도 그런 거 잘 보여줬지만은 반도체, 금융, 지주 이런 쪽들이 좀 성과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업종들은 조심해 두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혜란님께서 궁금해서 보라 켰는데 어머나 단발도 잘 어울려요. 저랑 머리 스타일 똑같아요. 정혜란님 헤어스타일 아주 그냥 멋진 머리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라로 유인하는 거다. 뭐 그런 거다. 네. 전의재님께서는 가을이라 결혼식이 많네요. 어제도 다녀왔는데 답례품으로 복권 한 장을 주더라고요. 결과는 꽝이었지만 잠깐 기대도 하게 되고 신선했습니다. 오, 신선하네요. 복권을. 야, 복권 당첨되면 오로지 온전히 내 거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다용님께서는 5살 딸이 아침에 어린이집 가면서 엄마 데리러 오지 마. 할아버지가 오라고 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아빠가 오셔서 딸 데리러 어린이집 갔습니다. 다용님 일부러 전략적으로 따님을 그렇게 교육시키신 거 아니에요? 하원 데리러 가는 거 조금 귀찮으셔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신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따님이 너무 효녀다. 네, 할아버지와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손잡고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넘어가 보죠.
합의가 끝난 줄 알았던 한미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 직접 투자로 요구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외환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 활용되곤 하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으로 환율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 정책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통화 세이브, 2번 통화 스와프, 3번 통화 이스케이프.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용 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법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학원비 환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원은 뭐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요. 네. 성인도 뭐 자격증이나 취업 준비 때문에 많이 다니는 곳인데 막상 수강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사정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단순 변심도 학원 환불 사유가 된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학원 환불 사례를 중심으로 또 판례를 중심으로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법적으로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궁금한 게 학원 수강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개강 전에 마음이 바뀐 거죠. 단순 변심. 이거 환불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 학원은 특별히 학원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서 네. 일반적인 뭐 구매를 한 다음에 환불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를 전액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학원 내부적인 규정과 상관없이 학원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어떤 수강생이 피부 미용 자격증 학원을 등록을 하면서 이런 자격증 학원들이 좀 비싸잖아요. 네. 1,100만 원을 냈는데 개강하기 전에 뭔가 사정이 달라져서 수강을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은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 조항을 들이밀면서 그렇지만 뭐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일부만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400여만 원만 돌려줬고요. 그래서 소송을 했고 법원은 교습을 하기 전에 포기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맞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616만 원까지 모두 돌려주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강 전 환불 거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고요. 법에서 정한 전액 환불 원칙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학원 내부 규정보다 학원법이 더 강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근데 수업은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는데도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합법적인 기준인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별표 4로 아주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수업이 시작된 이후라면 총 교습 기간이 1개월을 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나눠집니다. 만약에 총 교습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개강하고 나서 3분의 1이 경과가 되기 전에 취소하면 3분의 2가 환불이고요. 네. 2분의 1 경과되기 전에 취소하면 2분의 1이 환불되고 2분의 1이 넘은 다음에 취소하면 이제 환불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교습 기간이 1개월 넘는 경우라면은 네. 최초월은 그러니까 최초월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지를 하는 그 월은 그 앞서 말씀드린 비율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고 네. 나머지 월은 전액 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2달짜리 토익반에 40만 원을 냈는데 만약에 15일 만에 중도 포기를 했다면 반만 들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개월치 수업은 수강료의 절반 10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한 달치 20만 원은 전액 환불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뭐 성인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분기 단위로 결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기 단위로 결제하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분기면 뭐 3개월이니까요. 해지 신청한 그 달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뭐 3분의 1, 2분의 1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남은 달은 그대로 전액 환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때요?
횟수로 결제하는 학원도 있잖아요. 몇 회에 얼마나. 네네. 그런 것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네. 뭐 이 기간 연내에 사용하면 횟수를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내에 뭐 10회를 다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면 사용한 횟수 나머지는 다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차감을 하는 개념이라면 말씀드렸던 그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학원에서 종종 이렇게 보면 개강하고 나서 뭐 7에서 10일이 지나면 환불은 불가합니다. 뭐 이런 안내 종종 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학원법 위반이에요. 앞서 아. 말씀드린 그 3분의 1 경과 그리고 2분의 1 경과 그 기준이 학원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 7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전액을 환불 안 해준다라는 거는 틀린 말이고요. 어허. 실제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용 학원이 있었는데요. 네. 개강을 하고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학원에서는 개강하고 나서 환불은 안 된다라고 써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법원으로 가니까 학원 내부 규정은 이 법에 따라서 무효다라고 하면서 법정 환불 기준대로 돌려줘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7일이 지났다, 1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전액을 환불 못 해준다라는 말은 위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강생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거면 그래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도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단순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학원 설립 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수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언뜻 들으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게 좀 피치 못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여지지만 네. 그 작년 2024년 8월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이 있었습니다. 단순 변심도 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라고 판단을 정확하게 내렸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한 수강생이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이런 학원들은 막 1년치 수강료를 한 번에 결제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1년치 수강료를 다 내고 한 달 만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학원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은 수강생 손을 들어준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네. 이 법 자체가 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학원장 쪽에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위헌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서 말하는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단순 변심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뭐 이사나 질병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당연하고 그냥 내가 수강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도 법적인 환불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른들 중에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마음 먹고 토익학원 등록했는데 등록은 했는데 실제로 수업은 한 번도 안 듣는, 안 가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수업하기 전에 개강 전에 등록을 했는데 자기 사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안 갔다 이래서 나머지 기간은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는데 네. 안 간 과거 기간까지 돌려달라 이건 할 수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미 개강을 한 상태에서 네. 1일 개강인데 뭐 한 10일쯤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개강을 한 강좌를 뒤늦게 등록을 했는데 실제 수업을 다음 날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변심해서 돌려달라고 했다.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은 개강일이 1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서 나머지 그 부분만 돌려주겠다. 이렇게 된 사건이었는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이 경우에는 실제 수강 여부를 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일이 지나서 등록한 경우에는 네. 실제 수업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한종현님께서도 할인받아서 계약한 건 어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게요. 뭐 학원도 그렇고요. 뭐 새 학기 들어서 할인 이벤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할인받고 등록했으니 환불은 정가 기준으로 계산해서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경우 또 종종 있거든요. 이런 거 합법입니까? 이게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부모가 1년 수강권을 정가는 120만 원인데 할인을 받아서 100만 원에 결제를 했다. 이런 경우 많죠. 네. 근데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면 학원은 수업 들었던 그 부분을 정가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정가로 바꿔? 그렇게 되면 네. 공제하는 금액이 커져서 사실은 환불 금액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산정해야 된다라고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이게 정상가로 계산해서 공제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로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위반이군요. 근데 또 미용 학원이나 뭐 이렇게 만드는 학원 같은 데는 단체로 이제 수강 인원에 맞게 재료를 대량 주문 미리미리 또 해놓잖아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하면 재료비는 어쩔 수 없이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때요? 네, 재료비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되고 사용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관리 반영구 수업 계약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학원은 재료비 부분은 환불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소비자원의 결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수강생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수업료 중에 이미 사용한 부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환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뭐 그 재료를 미리 준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강생에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소모하지 않았다면 재료비 명목으로 무조건 공제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원 때 보다 보면 뭐 가끔 이런 일도 있어요. 뭐 강사가 허위 학력을 내세워가지고 수강생을 모집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경우는 뭐 단순히 환불을 넘어서 계약 자체를 취소하면서 전액 환불까지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 규정도 있고 네. 제109조 착오의 규정도 있는데요. 실제 사례 중에서 대학 편입학원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편입학원의 경우에는 사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로 편입하려고 그렇죠.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원이기 때문에 강사의 그런 학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가 자신의 특정 명문대 서울 본원 캠퍼스 출신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지방 캠퍼스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수강생은 학원에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 학원은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속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학원 측이 알았든 뭐 공범이든 아니든 학원은 환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위 가장 광고를 했다든지 무자격 강사 문제는 전액 환불에다가 또 사기죄 고소,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원에서 무자격 강사가 수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자격 강사가 수업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요.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원 결정에서 피부관리 시술 수업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강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전액 환불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손해가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만약에 무자격자가 가르치면서 뭐 다쳤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까지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잘 봐야겠네요. 또 학원도요. 뭐 헬스장이나 피부 관리샵처럼 갑자기 폐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최근 광주에서 실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영어 학원이 6개월치 수강료 120만 원을 선입금 이벤트로 받고 한 달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환불을 못 받았는데요. 네.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미 임대료 문제로 폐업 예정이었는데도 할인 이벤트로 돈을 받은 그런 정황이 드러났었고 학부모들은 사기 혐의로 이제 고소를 진행하고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고의적이었네요. 이럴 때 물론 한 번에 이렇게 결제를 안 하시는 게 좋지만 어떤 경우는 상품이 너무 할인율이 좋아서 결제를 하고 싶으시다면 팁이 카드 결제를 하시면서 할부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머지 이제 처음에 나간 뭐 1개월치는 돌려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네. 나머지 잔여 금액 지급을 카드사에 거절할 권리가 생깁니다. 아하. 그래서 선불 계약을 하실 때에는 카드를 할부 결제하시는 편이 좀 그나마 안전하고 만약에 뭐 1년치 이렇게 큰 금액을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학원 측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증보험에 학원 측이 가입이 돼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환불 사고가 나면 네. 보증보험 측에 보험료를 청구해서 미리 소비자가 먼저 구제를 받고 보증회사에서 그 학원 측에 구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학원하고 얘기가 될 텐데 학원이 일부만 환불해주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뭐 이미 환불해 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학원이 많이 망하다 보니까 한 학부모가 1년치 수강료를 냈지만 학원이 중간에 폐업을 하고
강사도 퇴사하고 막 이러면서 수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액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네. 뭐 일부만 찔끔 돌려주고 연락이 안 됐다고 해요.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전액 환불과 지연이자 소송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혹시 뭐 대학원이나 평생교육원 과정 이런 것도 이제 학원법, 학원 환불 규정에 적용이 돼요? 네, 유사하게 준용이 되는데요. 오. 실제로 좀 우리나라 굴지의 모 대학교 최고위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한 수강생이 등록금 800만 원을 내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랑 연령대가 너무 안 맞아서 한 달 만에 포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뭐 출범식이 지나고 나면 환불이 아예 안 된다라고 했지만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비학위 과정이나 그런 경우도 법정 기준이나 준용 규칙에 따라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환불 요청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를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냐면 내가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도달시킨 날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말로 그냥 요청을 하면 그날 요청을 안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게 3분의 1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네. 2분의 1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문자로 하셔도 되고 카카오톡 이런 것도 되고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모두 가능한데요. 요즘은 이제 뭐 통화도 녹음이 되니까 네. 언제 내가 말했다라는 사실을 남겨둘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증명되면 다 된다. 마지막으로 이 학원비 환불 문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사정도 다르고 학원마다 내놓는 규칙도 다르고 잘 모르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학원비 이런 환불 문제를 사정에 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계약서를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저도 뭐 아이도 학원을 보내고 저도 예전에는 학원을 많이 다녔습니다만 네. 학원 등록할 때 계약서 제대로 읽어보지 거의 않잖아요. 뭐 없죠. 거의. 그런데 뭐 전체를 다 보기 좀 그러시면 계약 해제, 환불 조항만 좀 뜯어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환불 불가라고 써져 있다든지 뭐 할인율은 포함되지 않고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한다라는 조항이 사실은 무효잖아요. 네. 근데 이런 조항을 너무 강조해 놓은 학원이라면 좀 약간 좀 찝찝하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하. 물론 소송을 가면 이길 수 있지만 이제 네.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법원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결제 방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네. 그래서 학원이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할부거래법에 따라서 자녀 대금 지급 거절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열 할인, 선결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혹하긴 하거든요. 지금 등록하면 엄청 할인을 많이 해준다. 라게 하면 좀 한 번에 이만큼 하면 더 많이 할인해준다 이런 것도 포함이죠. 근데 이제 거액을 선불로 내면 피해가 발생할 구조를 이미 만들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술학원의 경우에도 뭐 지금 결제하면 36만 원 할인 이게 실제로 인천 부천 미술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렇게 말해놓고 결제하고 나서 바로 문을 닫아버려서 전체 피해액이 4천만 원 이상 발생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원비 환불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증거를 남기면서 절차를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죠. 오늘의 퀴즈에서는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으로 자국의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정책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통화 스와프였습니다. 스와프는요, 맞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뜻인데요. 국가 간에 서로 통화를 빌려주고 빌려 쓰는 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가 부족해서 원화가 급락하는 상황을 막는 그런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필요할 때마다 꺼냈을 수 있도록 무제한이라는 조건을 건 건데요.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서 원화 환율 안정에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3분은요.
가장 빨리 정답 보내주신 분입니다. 2083님, 그리고 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라고 보내주신 서민경님,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퇴직하셨대요. 휴식하면서 좋은 방송 들으며 제2의 인생을 설계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3385님, 제2의 인생 응원합니다. 그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이분께는 특별상 드릴게요. 이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 김현민님께서 4번 만들어주셨어요. 4번 통화 스머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분께는 특별상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는요, 실리의 네가드의 Be Still My Heart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 Lonely or broken